며느리가 제 통장에서 600만 원을 빼갔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72년을 살면서 가장 큰 배신을 당한 이야기. 그리고 가장 큰 오해를 한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요양원 생활을 시작한 지 1년 하고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평생 내 집에서 살다가 이런 곳에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첫날 밤 천장만 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옆방에서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평생 남 앞에서 눈물 보인 적 없는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매일 아침 6시 반에 눈이 떠집니다. 이건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살았던 습관이에요. 일어나서 세수하고 복도를 천천히 걷습니다. 한 바퀴 도는데 딱 15분 걸려요. 그리고 7시에 식당으로 갑니다. 식당 창가 자리가 제 자리입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거든요. 송간호사님이 매일 아침 인사를 건네줍니다. 제가 항상 일찍 일어난다며 놀라워하시죠. 습관이 무섭다고, 이제 이게 편하다고 대답하곤 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창밖을 봅니다. 단풍이 들기 시작하네요. 벌써 가을입니다. 식사 후엔 정원을 산책합니다. 여기 정원이 참 예뻐요. 봄엔 개나리, 여름엔 장미, 가을엔 국화. 오늘은 국화가 한창입니다. 노란 국화 앞에 서서 한참을 봤습니다. 남편 산소에 심은 것도 노란 국화였는데 박할머니가 뒤에서 부르셨어요. 국화 구경하고 있다고 했더니 예쁘다며 자기도 옛날 집 마당에 국화 많이 심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박할머니도 이곳에 온 지 2년 됐대요. 자식들이 바빠서 혼자 계시기 힘들다고 보냈다고 합니다. 박할머니가 제 자식들은 자주 오냐고 물으셨어요. 한 달에 한 번쯤 아들이 회사 일이 바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라도 오면 좋지 않냐고 하시더라고요. 며느리도 바쁘다고 했지만 사실 며느리 수진이는 제법 자주 옵니다. 2주일에 한 번씩은 꼭 들러요. 과일도 사오고 속옷이나 양말 같은 것도 챙겨주고. 착한 애죠. 지난주에도 왔었어요. 요새 어떠냐며 식사는 잘 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여기 밥이 괜찮다고 짜지도 않다고 했더니 다행이라며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라고 하더라고요. 수진이는 항상 이래요. 조용조용하고 말수가 적은데 마음은 따뜻하네. 아들 현수가 데려온 날 처음 봤을 때부터 그랬어요. 어머니 잘 모시겠다고 했을 때 그 말이 진심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눈빛이 거짓말을 안 하더라고요. 정원을 한 바퀴 돌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10시. 점심까지 2시간.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을 켭니다. 아침 드라마가 나오네요.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싸우는 장면. 에휴, 드라마는 왜 맨날 이런지. 채널을 돌렸습니다. 뉴스가 나와요. 요즘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고 있다는 내용이더라고요. 특히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이스피싱. 저는 안 당하죠. 전화 오면 바로 끊어버리거든요. 평생 교사로 살면서 온갖 사람 다 봤는데 그런 거에 속을 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드라마 보다가 잠깐 졸았나 봐요. 노크 소리에 깼습니다. 젊은 요양보호사가 문을 열었어요. 원장님이 잠깐 사무실로 오라고 하신답니다. 지금이냐고 물었더니 급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급한 일, 혹시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서둘러 사무실로 갔습니다. 원장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앉으라고 하시더니
요양원비 건으로 말씀드릴 게 있다고 하셨어요. 이번 달 거냐고 물었더니 이번 달만이 아니라 석 달째 입금이 안 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었어요. 분명히 자동이체 신청했는데. 원장님이 혹시 통장 잔고가 부족한 건 아니냐고 물으셨지만 통장에 돈은 충분히 있는데 말입니다. 은행 쪽 문제일 수도 있으니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밀린 요양원비도 가능하면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석 달. 왜 석 달이나 이체가 안 된 걸까? 복도 벤치에 앉아서 바로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는데 안 받네요. 다시 걸었습니다. 며느리가 받았는데 숨이 찬 목소리였어요. 지금 바쁘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방금 화장실 갔다 오느라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요양원비가 석 달째 안 나갔다는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순간 침묵이 흘렀어요. 며느리가 당황한 목소리로 자동이체가 왜 안 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라고.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죄송하다고 자기가 깜빡했나 보다고 하더라고요. 깜빡, 석 달을? 바빠서 통장 확인을 못 했다고 합니다. 바빠. 뭐가 그렇게 바쁜데 석 달 동안 확인을 못 하냐고 물었어요. 며느리가 오늘 당장 처리하겠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수진아, 너 라고 말하려는데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수진이 목소리가 평소답지 않았어요.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 놀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왜 전화를 저렇게 급하게 끊었을까? 저녁을 먹고 방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냈습니다. 작년에 요양원 들어올 때 정리한 통장, 예금 통장 하나, 적금 통장 하나. 예금 통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기록이 석 달 전이네요. 잔액은 2,120만 원. 분명히 입수할 때는 3천만 원 있었는데 900만 원 가까이 줄었어요. 요양원비가 석 달 밀렸으니까 그거 빠진 건가? 아니지. 자동이체가 안 됐다고 했으니까 요양원비는 안 나간 거잖아. 그럼 이 돈은 어디로 간 거지? 불안한 마음에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문자함을 열어봤어요. 읽지 않은 문자가 10여 개. 대부분 광고 문자인데. 아, 이건 뭐지? 국민은행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신용대출 300만 원이 실행되었다는 내용. 날짜를 보니 2달 전.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대출을? 아래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신한은행 카드론 150만 원 승인 완료. 우리은행 마이너스 통장 개설 및 180만 원 사용. KB국민카드 현금 서비스 120만 원 이용 승인. 무슨 소리야, 이게. 저는 대출 신청한 적 없는데. 카드 현금 서비스도 한 적 없는데. 휴대폰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총액을 계산해 봤어요. 300만 원, 150만 원, 180만 원, 120만 원, 750만 원. 통장에서 줄어든 돈까지 합치면 1,600만 원 넘게 사라진 겁니다.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천장만 보고 누워 있었어요. 내가 대출을 받았다고? 말도 안 돼. 보이스피싱인가? 아니면 누가 내 명의를 도용한 건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새벽 5시. 창밖이 조금씩 밝아왔어요. 더 이상 누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아직 아무도 없어요. 조용했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 서서 밖을 봤어요. 안개가 자욱하네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송 간호사님이었어요. 잠 못 주무시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간호사님은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냐고 물었더니 야간 근무라 지금 퇴근하려던 참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얼굴이 안 좋은데 어디 아프냐고 물으셨습니다. 송 간호사님은 여기서 일한 지 20년 됐대요. 저랑 나이도 비슷하고 말이 잘 통해서 친하게 지내는 사이예요. 혹시 시간 있으시냐고 물었더니 괜찮다고 하셨어요. 직원 휴게실로 갔습니다. 둘이 마주 앉았어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 명의로 대출이 나간 것 같다고요. 간호사님이 제가 대출 받은 거 아니냐고 물으셨지만 저는 신청한 적 없다고 했어요. 근데 문자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다면서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송 간호사님이 문자들을 하나하나 읽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 심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간호사님이 일단 은행에 가봐야 한다고, 누가 대출을 실행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냐고 여기서 은행까지 말이에요. 그랬더니 오늘 낮에 시간 내서 모셔다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정말이냐고 물었더니 이건 빨리 확인해 봐야 한다고, 자칫하면 큰일 난다고 하셨습니다. 송 간호사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됐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옆자리 박할머니가 입맛 없냐고, 오늘 반찬 괜찮은데 말이에요. 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디 아프냐고 물으시길래 아니라고, 괜찮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었죠.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어요. 누가 내 명의로 대출을 받은 걸까? 보이스피싱 조직, 아니면. 오후 2시 송 간호사님 차를 타고 은행으로 갔습니다. 창밖 풍경이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간호사님이 너무 걱정 마시라고 일단 확인부터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혹시 가족분들한테 말씀하셨냐고 물으시길래 아직이라고, 확실히 알아보고 나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게 나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차가 은행 앞에 멈춰 섰습니다. 상담 창구 앞에 앉았습니다. 송 간호사님이 옆에 같이 앉아줬어요. 젊은 남자 직원이 어떻게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제 명의로 나간 대출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어요.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클릭 소리만 들렸습니다. 시간이 참 천천히 가더라고요. 박정자 고객님 맞으시죠? 네. 최근 석 달간 대출이 여러 건 시행됐다고 하더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몇 건이냐고 물었어요. 신용대출 한 건, 카드론 한 건, 마이너스 통장 한 건, 총 3건이라고 했습니다. 금액은요? 합계 650만 원이랍니다. 650만 원. 저는 대출 신청한 적 없다고 했어요. 직원이 화면을 자세히 보더니 본인 인증은 거쳤는데 온라인으로 신청하셨다고 했습니다. 온라인? 저는 그런 거 못 한다고요. 그럼 누군가 고객님 정보로 신청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송 간호사님이 끼어드셨어요. 그럼 누가 신청한 건지 알 수 있냐고요. 직원이 대출 신청은 본인 명의로 되어 있고 입금된 계좌를 보시면 안다며 화면을 돌렸습니다. 거기 적힌 이름, 입금 계좌주 김수진, 며느리였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김수진, 우리 며느리. 이게 무슨,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직원이 괜찮으시냐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송 간호사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선생님, 일단 진정하시라고요. 이 사람, 이 김수진이라는 사람이 제 며느리라고 했어요. 직원의 표정이 난처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가족 간 거래로 보인다고 하더군요. 가족 간 거래? 이게 거래냐고, 제 동의도 없이 제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게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가족 간 금전 문제는
자기들이 개입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요. 당사자 간에 직접 해결하시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법적 조치.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은행을 나와 박벤치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송 간호사님이 자판기에서 물을 사오셨습니다. 물을 마셨지만 목이 메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수진이가, 우리 며느리가 이럴 줄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간호사님이 일단 며느님께 직접 물어보시라고, 혹시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무슨 사정이 있어서 남의 명의를 도용하냐고 했습니다. 그래도 말이에요. 됐다고 했어요.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요. 벤치에서 일어섰습니다. 하늘이 너무 맑았어요. 이렇게 맑은 날에 이런 일을 겪다니.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송 간호사님도 말이 없었어요. 저도 아무 말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왜 수진이가 그랬을까? 돈이 필요하면 말을 하지. 왜 내 명의를 몰래 도용한 거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간호사님이 들어가서 좀 쉬시라고, 너무 충격받지 마시라고 하셨어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따져야 하나? 아들한테 먼저 말해야 하나?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심했어요. 일단 아들한테 물어봐야겠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받았어요. 지금 시간 있냐고 물었더니 괜찮다고, 무슨 일이냐고 하더라고요. 너 내 와이프가 뭐 하는지 알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수진이요. 집에서 살림하죠. 왜냐고 물었어요. 살림만 하냐고 물었습니다. 네, 무슨 일 있냐고요. 내 와이프가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했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습니다. 내 명의로 600만 원 넘는 대출을 받았단 말이라고 했어요. 아들이 자기는 처음 듣는다고 목소리가 당황한 게 느껴졌어요. 정말 몰랐냐고 물었습니다. 그럼 내 와이프한테 물어보라고, 왜 내 명의를 도용했는지 말이에요. 아들이 일단 진정하시라고 자기가 수진이한테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진정하라고, 지금 내 통장에서 1,000만 원 넘는 돈이 빠져나간 거라고 소리쳤어요. 1,000만 원이요? 아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대출만 600만 원이고 통장에서 직접 빠져나간 돈까지 합치면 1,600만 원이 넘는다고 했어요. 그게 그럴 리가 없다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확인해보라고 했어요. 은행에서 다 확인했다고, 입금 계좌주가 김수진이라고, 내 와이프라고요.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내 와이프한테 물어보라고, 왜 그랬는지 말이에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침대에 던지고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저녁을 걸었어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평생 모은 돈,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더 아껴 쓴 돈,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모은 돈, 그 돈을 며느리가.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었습니다. 잠을 설쳤어요. 자다 깨다를 반복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다시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이 밝아올 때까지 천장만 보고 있었습니다. 6시. 복도로 나갔어요. 송 간호사님이 보였습니다. 잠은 주무셨냐고 물으시길래 별로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드님한테 연락하셨냐고 하시길래 네 했다고 했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몰랐대요. 자기도 처음 듣는다고요. 그럼 며느님은요? 아직 통화 안 했다고
아들이 물어본다고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며느리였어요. 간호사님이 받으시라고 하셨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릴 게 있다고 했어요. 왜 전화했냐고 물었습니다.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더군요. 수진이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사과는 나중에 하고 일단 왜 그랬는지부터 말해보라고 했어요. 그게 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게 뭐냐고, 내 명의로 대출받은 이유, 내 통장에서 돈 빼간 이유를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제대로 말 못하겠으면 경찰서 가서 말하면 된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네? 라고 물었습니다. 명예도용이잖냐고, 범죄라고,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제발 그러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럼 이유라도 말하라고 했어요. 왜 그랬는지 말이에요. 침묵.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말 못하겠다고 했어요. 뭐라고요? 죄송하지만 자기는 말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말 못해. 남의 돈 훔쳐놓고 이유를 말 못하냐고 소리쳤어요. 며느리가 다시 어머니 라고 불렀지만 됐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통화하기 싫다고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송 간호사님이 걱정스럽게 쳐다봤어요. 며느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말을 못하겠답니다. 이유를 말이에요. 그럼 뭔가 사정이 있는 게 아니냐고 하시길래 사정이 뭐가 있냐고 했어요. 도둑질에 무슨 사정이 있냐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습니다. 평소 자리에 앉았는데 옆 테이블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 며느리가 돈 훔쳐갔다면서요. 진짜 누가 그래? 어제 아들이랑 전화 통화하는 거 복도에서 들었다는데. 에휴,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벌써 소문이 났어요. 요양원은 좁은 곳이에요. 하루면 모두가 알게 됩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식사 후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어요. 구석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박할머니가 뒤에서 부르셨습니다. 아침에 찾았는데 안 보이시길래 그러셨답니다. 산책하려고 나왔다고 했어요. 괜찮으시냐고, 요새 얼굴이 안 좋으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들어드리겠다고 하셨어요. 고맙지만 괜찮다고 했습니다. 박할머니는 더 묻지 않고 가셨습니다. 착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이틀 동안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3번 왔어요. 다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한테서도 문자가 왔어요. 내일 수진이랑 같이 가겠다고, 꼭 만나 뵙고 싶다고요. 만나서 뭐 하려고. 하지만 어차피 만나야 할 일이니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다고요. 다음 날, 토요일이었어요. 오전 10시에 온다고 했습니다. 9시부터 마음이 불편했어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머리도 빗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늙었네요. 주름이 깊어졌어요. 10시 정각. 직원이 와서 알려줬어요. 아드님이 오셨답니다. 면회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과 며느리가 앉아 있었어요. 수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앉으라고 했어요.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했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었더라고요. 울었나 봅니다.
며느리가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사과는 나중에 하고 왜 그랬는지부터 말하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들이 대신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급하게 돈이 필요했답니다. 급하게, 뭐 때문에? 아들도 말을 흐렸습니다. 뭐 때문이냐고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수진이가 움찔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에 급한 일이 생겨서 그랬다고 했어요. 친정, 네, 친정 아버지가 편찮으셔서요. 그래서 내 명의로 대출을 받은 거냐고 물었습니다. 죄송하다고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 나한테 말하면 되잖아. 그게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기가 어려웠답니다. 뭐가 어려워? 돈이 필요하면 말을 하라고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1600만 원이라고 1600만 원 돌려드리겠다고 이래서라도 갚겠다고 했습니다. 넌 일도 안 하잖냐고 했어요. 다시 시작하겠다고, 그래서 꼭 갚겠다고 했습니다. 언제, 몇 년 걸릴 건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수진이가 잘못한 건 맞지만 사정이 있다고요. 사정, 무슨 사정? 친정 아버지가 정말 편찮으셔서 수술비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나한테 말을 안 하냐고 소리쳤어요. 수진이가 어머니 돈 쓰기 싫었답니다. 쓰기 싫으면서 몰래 훔쳐 쓴 거냐고요. 그게 아니라 나중에 갚으려고 했답니다. 나중에, 언제,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수진아. 네, 어머니. 너 나한테 거짓말했지. 며느리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친정 아버지 수술은 핑계고 다른 데 쓴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이라고, 친정 아버지 수술비 맞다고요. 증거 있어. 있다고 했습니다. 병원 기록이요. 그럼 보여달라고 했어요. 지금은 없는데요. 없어. 역시 거짓말이네.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제가 왜 거짓말을 해요? 정말이라니까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그럼 증거를 내놓으라고 했어요. 다음에 가져오겠다고, 오늘은 급하게 와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없다고 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다고 돌아가라고 했어요. 아들이 엄마 하고 불렀지만 가라고 소리쳤습니다. 현수와 수진이가 나갔습니다. 면회실에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주차장에서 두 사람이 차에 타는 게 보였어요.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정말 친정 아버지 수술비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도로 나왔더니 송 간호사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되셨냐고 물으시길래 친정 아버지 수술비였답니다. 그럼 그런 거였냐고 하시길래 근데 증거를 못 보여주더라고 말했어요. 그럼 거짓말인가요? 모르겠다고 했어요.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송 간호사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일단 확인해 보시라고. 정말 수술비가 맞는지요. 어떻게요? 며느님 친정병원에 연락해 보시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건 좀. 아니면 며느님 친정에 직접 전화해 보시든가요.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하지만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한테서도 며느리한테서도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걷고 있는데 다른 할머니들이 쑥덕거렸어요. 박 선생님 며느리 말이야. 응, 돈 훔쳐간 거. 그것도 모자라서 거짓말까지 했대. 에휴, 요즘 젊은 것들은. 귀에 다 들렸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창피했어요.
평생 떳떳하게 살았는데 이런 일을 당하다니. 밤이 되면 더 괴로웠어요. 혼자 방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며느리를 잘못 봤을까? 아니면 아들 교육을 잘못했을까? 모든 게 제 탓 같았어요. 서랍을 열어 옛날 사진을 꺼냈습니다. 현수와 수진이 결혼식 사진. 그때는 정말 행복해 보였는데. 어머니,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수진이가 했던 말. 그게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제 돈을 노린 걸까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요양원비는 며느리가 다시 내긴 했대요. 원장님이 알려줬습니다. 석 달치 밀린 거 다 입금됐다고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돈은 돌려받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증거도 보지 못했고, 그냥 찝찝했습니다. 점심시간.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수진이 얼굴, 눈물 흘리던 모습. 정말이에요. 친정아버지 수술비 맞아요. 그렇게 말하던 목소리. 거짓말 같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까. 직원이 밥 남기실 거냐고 물었습니다. 아, 네, 다 먹었다고 했어요. 반도 못 먹었지만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오후, 낮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국립암센터에서 온 거였어요. 박정자님, 11월 15일 예약 확인 부탁드린답니다. 암센터, 저는 암센터에 예약한 적이 없는데 잘못 온 문자인가 싶어서 그냥 지웠어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 같은 문자가 왔어요. 박정자님, 예약 확인 부탁드린다고 11월 15일 오전 10시라고요. 이상했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 연속. 혹시 정말 제 이름으로 뭔가 예약이 된 건가? 송간호사님을 찾아갔어요. 이거 좀 봐달라며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암센터에서 온 거네요. 네, 근데 저는 예약한 적이 없거든요. 혹시 또 명예 도용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럴까요? 일단 확인해 보시라고 병원에 전화해서요. 근데 무슨 예약인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선생님 이름으로 된 거니까 확인은 하셔야 한다고요. 맞는 말이었어요. 방으로 돌아와 국립암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예약 확인하고 싶다고 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고 물으시길래 박정자라고 했습니다. 잠시만요. 키보드 소리가 들렸어요. 박정자 환자분, 11월 15일 오전 10시 예약 맞으시죠? 그게 제가 예약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보호자분이 예약하셨나 보네요. 보호자요? 네, 김수진 씨로 등록되어 있답니다. 또 며느리. 무슨 예약인가요? 항암치료 스케줄 상담이래요. 항암치료. 제가 암이라고요? 네, 모르셨어요? 저는 처음 듣는데요. 상담원이 당황한 목소리로 그럼 담당 의사 선생님과 통화하시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네, 연결해달라고 했어요. 잠시 후 의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정자 환자분이시냐고요? 네. 왜 연락하셨어요? 제가 암이라고요? 네, 모르고 계셨어요? 네. 지난달에 조직검사 받으셨잖아요. 저는 조직검사 받은 적 없는데요. 의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여기 기록에는 나와 있다고요.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10월 3일 위내시경 및 조직검사. 환자 박정자, 보호자 김수진. 10월 3일. 그날 저는 기억이 안 났어요. 그날 제가 병원에 갔었나요? 기록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진단은 어떻게 나왔나요? 위암 2기입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아니, 끊긴 건지 제가 끊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위암 2기. 제가 말도 안 돼. 저는 어디 아픈 데 없는데.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는데. 10월 3일. 그날이 언제였더라? 달력을 봤어요. 한 달 반 전이네요. 그날 뭐 했더라?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 그날 며느리가 왔었어요. 오늘 자기가 모시고 나갔다 오겠다고요. 어디, 그냥 바람이나 쉬러 가자고. 날씨도 좋다고요. 차를 타고 나갔었어요. 그리고 어디 갔더라? 식당에서 밥 먹고. 그 다음이 기억이 안 나요. 왜 기억이 안 나지?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총간호사님을 찾았어요. 간호사님, 왜 그러시냐고요? 제게 위암이 있답니다. 네, 병원에 전화했더니 조직검사 결과 위암 2기래요. 총간호사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확실한가요? 의사가 그랬다고요. 지난달에 검사 받았답니다. 선생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게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요.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며느리가 그날 데리고 나갔는데 어디 갔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요. 총간호사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일단 진정하시라고 직접 병원 가서 확인해 보자고요. 지금요? 네, 지금 당장. 자기가 모셔다 드리겠다고요. 차를 타고 국립암센터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간호사님이 괜찮으시냐고 물으셨어요. 제가 정말 암인가요? 일단 확인해 보자고. 혹시 오진일 수도 있다고요. 근데 왜 저는 기억이 안 날까요? 나이 드시면 그럴 수도 있다고요. 아니에요. 저는 기억력 좋아요. 근데 그날만 기억이 안 난다고요. 이상했어요. 분명 뭔가 있었을 텐데. 왜 기억이 안 나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접수 창구로 갔어요. 박정자 환자 기록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네, 박정자 환자분. 지난 10월 3일 위내시경 검사 받으셨고요. 제가 직접 온 건가요? 보호자 동반으로 오셨네요. 김수진 씨. 또 며느리. 검사 결과는요? 위암 2기 진단받으셨고 11월 15일 항암 치료 일정 잡혀 있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치료비는 얼마나 드나요? 수술하고 항암까지 하시면 대략 1,500만 원 정도 예상된답니다. 1,500만 원. 며느리가 빼간 돈과 비슷한 액수. 혹시 치료비 관련해서 뭔가 처리된 게 있나요? 잠시만요. 직원이 다른 화면을 열었어요. 아, 보호자분이 치료비 선입금 하셨네요. 600만 원. 선입금을요? 네, 지난달 말에요. 며느리가 치료비를 선입금했다고 담당 의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총간호사님이 같이 들어왔어요. 의사가 앉으라고 하시더니 차트를 펼쳤습니다. 10월 3일 검사 결과 위암 2기로 진단됐답니다. 제가 그날 여기 왔었나요? 네, 보호자분과 함께 오셨대요. 근데 왜 저는 기억이 안 날까요? 보호자분이 환자분께는 말씀 안 하셨나 보답니다. 네, 검사 전에 보호자분이 따로 말씀하셨대요. 어머님이 충격받으실까봐 일단 결과는 자기만 듣고 싶다고요. 그 말에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모르게 검사를 한 거예요? 네, 수면 내시경으로 진행했답니다. 환자분은 잠들어 계셨고요. 그럼 저는 깨어나서 그냥 일반 건강검진 받은 줄 아셨을 거래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났구나. 잠들어 있었으니까.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며느리가 제 명의로 대출을 받은 이유, 통장에서 돈을 빼간 이유, 말을 하지 못한 이유, 모두 제 치료비 때문이었습니다. 송 간호사님이 옆에 앉으셨어요. 이제 아시겠어요? 며느님이 왜 그랬는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도둑이라고 불렀어요. 온 동네에 소문까지 냈어요. 며느리가 제 돈 훔쳐갔다고. 모르셨으니까요.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보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혼자서 이 모든 걸 짊어지고 있었는데. 그러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한테 말하지 못한 건 제가 충격받을까 봐였겠죠. 그랬을 거예요. 아들한테도 말 못한 건 아들이 걱정할까 봐. 네. 그래서 혼자서 다 해결하려고 한 거였어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생각났어요. 며느리가 요양원에 올 때마다 했던 말들. 어머니 건강하세요. 잘 드시고 계시죠? 혹시 불편한 거 없으세요? 그때 그 말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제 병을 알고 있었으니까. 걱정되니까. 그래서 자주 온 거였어요. 그리고 지난달 며느리가 과일을 한 박스 사왔을 때 어머니 이거 드시면 좋대요. 뭐가 좋은데 그냥 건강에 좋대요. 그때도 며느리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 병을, 제가 암이라는 걸. 그리고 더 생각해보니 며느리가 자꾸 병원 가자고 했던 것도. 어머니, 요새 소화 잘 되세요? 응, 괜찮은데. 그래도 한번 검사 받아보시는 게. 괜찮아. 나 어디 아픈 데 없어. 그래도 정기검진은 받으셔야죠. 그때 제가 거절했었어요. 병원은 무슨, 난 건강해. 그랬더니 며느리가 그랬죠. 그럼 제가 모시고 나가서 맛있는 거나 먹어요. 그렇게 나갔던 날이 10월 3일. 며느리는 끝까지 저를 속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병원 가자고 했었어요. 제가 거절했으니까 다른 방법을 쓴 거였죠. 송 간호사님이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접수 창구에서 받아온 서류였습니다. 의료비 납부 내역서였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10월 15일 선입금 200만 원 김수진. 10월 28일 추가 입금 150만 원 김수진. 11월 5일 추가 입금 250만 원 김수진. 총 600만 원. 며느리가 빼갔다던 그 돈. 모두 제 치료비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며느님이 한 푼도 안 쓰고 다 여기에 넣으셨다고 간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게요. 이렇게 정확히. 며느리는 제 돈 한 푼도 자기가 쓰지 않았어요. 모두 제 병원비 계좌에 넣었던 겁니다. 병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차에 오르지도 못하고 차 옆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간호사님이 부축하셨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뭘 한 거예요? 며느리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도둑이라고 했어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온 요양원 사람들한테 소문냈어요. 저는 사람도 아니에요. 모르셨잖아요. 그래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물어봤어야죠. 이제라도 아셨으니 괜찮다고 하셨어요. 괜찮을 리가 있나요? 며느리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 이렇게 운 적이 없었어요. 겨우 차에 올라탔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며느리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시어머니가 암에 걸렸다는 걸 혼자만 알고 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고 그런데 시어머니한테는 도둑 취급을 받고
온 동네에 소문까지 나고, 그래도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못한 건 저를 지키려고 했던 거겠죠. 제가 충격받을까봐, 제가 아플까봐 요양원에 도착했어요. 간호사님이 들어가서 좀 쉬시라고, 너무 충격받지 마시라고 하셨어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정말 고맙다고요. 그리고 며느님한테 연락하시라고, 빨리요. 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휴대폰을 들었어요. 며느리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하지? 미안하다고 그 말로 충분할까?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며느리한테 전화해야 하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송 간호사님을 만났습니다. 밤새 못 주무셨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네, 잠이 안 오더라고요. 며느님한테 연락하셨어요? 그게 못했다고요. 왜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간호사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시라고. 미안하다고. 몰라서 그랬다고. 그게 쉽지가 않다고 했어요. 어려워도 하셔야죠. 며느님도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요. 맞는 말이었어요. 방으로 돌아와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진짜로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어요. 조심스럽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수진아, 나야. 어머니. 지금 시간 있니? 네, 있어요. 요양원으로 올 수 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도 될까요? 그 말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가도 되냐니. 제가 얼마나 심하게 대했으면. 응, 와. 할 말이 있어. 알겠습니다.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가 곧 도착할 시간. 거울을 봤어요. 머리를 빗었습니다. 옷도 갈아입었어요. 평소에 잘 안 입던 깨끗한 옷으로. 왜 이렇게 긴장되는지.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노크 소리. 심장이 뛰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훨씬 야윈 얼굴. 눈밑이 까맣게 다크서클이 져 있었어요. 들어와.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방 안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앉아. 며느리가 의자에 앉았어요. 저는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무슨 말씀이 있으시냐고 물었습니다. 나 병원 갔다 왔어.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느 병원이요? 국립암센터. 아. 며느리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이제야 알았어. 내가 왜 아픈지. 어머니. 그리고 내가 왜 그랬는지도.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내가 왜 미안해. 제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넌 잘했어.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제가 잘했다고요? 응. 넌 날 지키려고 한 거잖아. 어머니. 나한테 말하면 내가 놀랄까봐. 충격받을까봐. 그래서 혼자 다 짊어진 거지. 며느리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내가 미안해.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미안해. 어머니.
너한테 도둑이라고 한 거, 경찰 신고하겠다고 한 거, 소문 낸 거, 다 미안해.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넌 잘못한 게 없어. 며느리를 꼭 안아줬습니다. 평생 며느리를 안아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안아줬어요. 고마워, 수진아. 네, 내 목숨 살려줘서 고마워. 어머니. 며느리가 제 품에서 울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뎌내느라.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둘이 앉았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건강검진 받자고 했을 때 어머니가 싫다고 하셨다고요. 응, 내가 거절했지.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한 거래요. 드라이브 하자고 해서 병원에 간 거. 수면 내시경으로 한 거지. 네. 어머니가 모르시게. 죄송하다고요. 아니야. 그래줘서 고마워.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때 너무 무서웠답니다. 그랬겠지. 혼자 결과를 듣는데 의사 선생님이 위암이기래요. 그 순간 정말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어머니한테 어떻게 말씀드리지? 치료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그래서 내 통장에서. 네. 죄송해요. 어머니 돈인 거 알았어요. 근데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괜찮아. 내 치료비잖아. 현수 오빠한테도 말 못했답니다. 왜? 오빠가 회사에서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해결하려고 했대요. 며느리는 정말 혼자였던 거예요.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고. 근데 수진아, 대출 말이야. 네. 그것도 내 치료비 때문이었지? 네. 통장 돈으로는 부족했어요. 치료비가 1,500만 원 정도 든다고 했어. 그래서 내 명의로. 죄송해요. 어머니 명의 아니면 대출이 안 됐어요. 제 신용으로는. 괜찮아. 이해해.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어요. 어머니, 제가 꼭 갚을게요. 대출금.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 일단 내 치료부터. 네. 11월 15일에 예약 잡혀 있어요. 알아. 병원에서 들었어.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때. 응, 고마워. 근데 현수는 이제 알아? 아니요, 아직. 언제 말할 거야? 오늘 말할게요. 많이 놀라겠다. 네. 근데 이젠 말해야죠. 그래. 아들도 알아야지.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됐어. 그만 사과해. 이제 다 알았으니까. 그래도. 수진아. 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며느리가 또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도 알게 됐어요. 처음엔 정말 충격받더라고요. 왜 아무도 자기한테 말 안 했냐고 소리쳤어요. 아들아, 진정해. 수진이도 힘들었어. 아들이 며느리한테 물었습니다. 왜 자기한테 말 안 했냐고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고 오빠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대요. 그래도 이건 너무하다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현수야, 수진이 혼자 다 감당했어. 내가 화낼 일이 아니야. 아들이 며느리를 안아줬어요. 미안하다고 자기가 무심했대요. 며느리가 아니라고 했어요. 세 식구가 다 울었습니다. 11월 14일. 치료 시작하기 전날이었어요. 며느리가 일찍 왔습니다.
내일 준비물 챙겼냐고 물었어요. 응, 다 챙겼어. 긴장되시죠? 조금. 사실 많이 긴장됐어요. 항암 치료. 평생 남의 일인 줄만 알았는데 며느리가 괜찮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있으니까.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자기가 옆에 있을 거래요. 끝까지.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11월 15일.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구나. 새로운 싸움에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였습니다. 준비되셨냐고요? 응, 다 됐어. 그럼 가실까요?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가는데 송 간호사님이 손을 흔들었어요. 힘내시라고요. 네, 간호사님. 고마워요. 다른 할머니들도 배웅해줬어요. 잘 다녀오라고. 빨리 나으셔야 한다고. 모두가 응원해줬습니다. 복도 끝까지 걸어갔어요. 주차장에 아들이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타세요. 응.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석에 아들, 옆자리에 며느리, 뒷좌석에 저. 출발할게요. 차가 천천히 움직였어요. 창밖으로 요양원이 멀어졌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며느리가 뒤를 돌아봤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무서우시죠? 조금. 근데 너희가 있으니까 괜찮아. 며느리가 뒷좌석으로 손을 뻗었어요.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옆에 있을게요. 응, 고마워. 아들도 백미러로 저를 봤어요. 엄마, 힘내세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 이겨낼 거야. 창밖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들이 왼쪽에서, 며느리가 오른쪽에서 제 팔을 잡아줬어요. 천천히 가요, 엄마. 어머니, 조심하세요. 세 사람이 함께 병원 입구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며느리가 제 통장에서 1,600만 원을 빼갔습니다. 제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처음 알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믿고 살았던 가족한테 배신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절 배신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말없이, 혼자서, 묵묵하게. 저는 그 마음을 몰라봤습니다. 도둑이라고 불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온 동네에 소문까지 냈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하지만 끝까지 참았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가족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서로 오해하고 상처 주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은 그 모든 불완전함 속에서도 서로를 놓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며느리가 제 손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아들이 저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고 제가 이제라도 그들의 마음을 알아본 것처럼,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진심은 돈보다 깊습니다. 상처는 남지만 그 안에 사랑도 남습니다. 며느리가 요양원비를 빼돌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도둑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랑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가는 세 사람.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함께라서 두렵지 않은 발걸음. 가족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포기하지 않아서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연을 듣고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